한동훈 후보님 장관 지명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아침에 혹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세력 분들도 민간인 그 고문 사건을 벌였다 말씀하셨던 게 아마 그 84년에 발생했던 그 서울대 뿌락치 사건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알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요 당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 민주당의 뭐 지도부 및 그 많은 그 여러 그 소위 진보적 그 지식인들이 많이 관여가 돼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목적이 정당하다고 그래서 절차가 그 절차의 잘못이 치유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김종민 의원께서 계시진 않지만 영선에 그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대선 주자가 돼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은 국민들은 정치를 바꿔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주문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치를 바꿔라는 주문에 대해서 우리는 최근 검수완박법 통과 과정에서 또다시 국민들로부터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검수완박법의 일방적 통과를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우리 후보자, 네. 법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법은 어떠한 내용을 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좀 그 법 경험이 일천합니다만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진행 과정에서 국민이 내용을 알고 충분히 공개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핵심적인 법을 바꿀 경우에는 그 법이 고쳐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루프홀 같은 거를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이란 바뀌면 그 법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데 저는 예상할 수 있는 전문가 프로 입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도 문제지만 하다 보면 그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법 진행이 국민의 피해를 의도한 건 당연히 아닐 테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신경을 못 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유명한 헌법학자가 한 얘기 중에 법의 권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실정법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그것이 법적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헌법적 가치에 부합해야 된다. 그 법의 내용이 즉 법치주의, 우리 대한민국으로 지금 자유민주주의, 또 국민의 자유 보장 또는 경제 질서의 뭐 확립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해야 된다는 것이 구현할 때 그것이 법의 권위를 갖는다. 그와 함께 절차적으로도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그 과정이 정확히 공개가 돼야 되고 또 그 법이 합리적인 토론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럴 때 법으로서 권위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동의하신가요? 예, 공감합니다. 근데 우리 후보자께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내용의 위헌성 문제도 있지만 절차의 잘못도 있다라는 지적을 한번 하셨어요. 절차의 잘못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는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긴 하지만 사실상 74년 이어져 온 이 사법 시스템의 골간을 바꾸는 개헌 수준의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이 만들어진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청회 한 번 없이 진행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헌법상의 적법 절차라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자구 이상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적법 절차라는 것은 결국은 공청회를 안 해도 될 경우라도 공청회를 통과하지 못할 법률이라면 만들지 말라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저같이 이렇게 현업에 있는 사람조차도 당일날까지도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법을 하는데 그런 식의 절차라면 전 절차에 큰 흠결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현장에서 있었던 본 의원도 방금 후보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당시 안건조정위의 법안 일소의 통과 법안이 회부되고 나서 여야 간사 및 그 원내대표까지 참여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수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고 법사위 전체회에도 이 수정안이 회부됐는데 결국 통과된 법은 일소위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날 우리가 전날 전체회에서 의결한 그 법안이 수정안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원천무효다라는 주장을 그래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고 아마 검찰에서도 이 검수와 안박법이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이 절차 과정이 흠결이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후보자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가요? 제가 상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보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내용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후보자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성의 범죄 안에서만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금 형사소송법 196조가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의 문제는 뭐냐면 검찰청법 4조 1항 다목에 보면 사경 송치 범죄와 관련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쉽게 말해서 송치 사건에 대해서 검사에게 관련 인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그 인지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범위를 줬어요. 근데 형사소송법 191조를 신설하면서 동일성의 범위로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즉 입법적으로 이게 충돌이 되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 이 법이 여러 가지 신모 원리로 만든 법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식의 다른 법과의 충돌은 앞으로도 계속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주시겠어요? 네, 1분. 네. 자, 이 법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도 변호사들의 74%가 사건의 현저한 진행을 지연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드라마틱하게 더 많이 지연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서민들 입장에 사건 지연되고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사건 처리 속도와 질이 달라질 겁니다. 결국은 이게 각자 도생의 세상이 오지 않을까 아주 두렵게 생각합니다. 보면은 법안의 내용도 문제지만 이 법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무법적인 상황으로 이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고 결국 일방 통. 이 법은 바로 위헌 소송을 검찰에서 바로 제기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논의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후보자 신분이라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당연히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 5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저는 특히 우리 속칭 권원주착이라고 표현하는 특정 정치 세력 또는 굉장히 정치적 편향된 일부 검사와 어용 언론 또는 일부 언론이 유착이 돼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고 그것이 수사로 이어지게 하거나 국민들에게 실상을 호도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던 이분이 이제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폐해를 잘 알고 있고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게 되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후보자도 고생을 해도 채널A 사건을 잠깐 볼까요? TBS의 김어준 뉴스공장이 4월 6일 날
그 당시에 이동재 기자가 쓴 편지를 정확하게 2월 22일 날 받았다고 이렇게 지금 방송에서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보시면은 법정에서 이처럼 증언을 하면서 2월 21일 이후에 집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서신을 전달했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까지 한번 드러나지 않은 내용인데, 근데 2월 21일이 당시에는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접견 시간은 오후 2시 40분이에요. 근데 모든 교정시설은 금요일 날은 우편물을 수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빨라야 다음 월요일인 2월 24일이나 발송이 가능해요. 그럼 2월 25일 날 외부에 도착합니다. 아주 손쉽게 객관적으로 이 사실관계가 엄청 모순이 있는데 수사하는 사람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모순된 내용을 가지고 결국은 그 채널의 사건이 시작됐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 편향된 언론 보도, 잘못된 사실관계 기초는 언론 보도로 결국 이 채널의 사건은 제 개인적으로는 검찰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된다. 인혁당 사건도 우리가 사실은 그 차장이 검사를 변경해서 기소함으로써 검찰이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 됐지만 이 사건 또한 수사 과정에서 독직 폭행 문제, 또 수사 검사가 12번이나 무혐의라고 결재를 올렸음에도 결재를 하지 않은 그 상사들의 모습, 이 모든 모습에서 검찰이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 하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시죠. 제 개인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고 한번 반추해봐야 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거 외에 제가 몇 가지 더 결국 정권과 일부 언론이 유착돼서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김학의 한밤중 타이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 한겨레 신문이 이 기사를 보도한 게 2019년 3월 20일 밤 11시 19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교원 검사가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한 시간이 2019년 3월 23일 0시 8분이에요. 그리고 공식 출국 금지가 내려진 게 23일 0시 10분입니다. 자, 그럼 출국 금지 조치가 되기 51분 전에 이 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 실제와 다른 기사가 나옴으로써 결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잘못된 정보를 줬다. 이 내용 아시고 계세요? 예,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받았다. 검찰 윤중천 짓을 덮었다고, 이렇게 완전한 오보가 2019년 10월 11일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그 당시 총장 측에서 고소를 해서 한겨레 신문이 2020년 5월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했죠. 예, 즉 이기영 검사라 면담 보고서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실제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해서 결국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재판에 기소 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박준영 검사가 이와 관련돼서는 핵심 관계자가 3명이 언급되어 있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자, 한겨레 신문 기자 40명이 2021년 1월 27일에 출화인 자료로 이용구 봐주기 기사를 썼다면서 집단 항의 성명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나요? 그건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출화인 검사가 누군지 아세요?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모 검사장이 지적이 됐고 이모 검사장이 이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MBC는 2020년 7월 20일에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수사를 모의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는데 이거 기억나시죠? 예, 이게 당시에 구속영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도된 겁니다. 똑같이 보도됐던 걸 예. 기억합니다.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KBS는 7월 18일 날 또 이렇게 보도했었죠.
유시민의 신뢰전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던 정황이 있다. 이 내용을 보도한 바 있죠. 예. 이 당시에 검찰의 모 검사장이 직접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는 내용으로 전달했다고 했고, 실제로 KBS는 바로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예. 저는 지금 우리 진진권 교수가 한 말씀대로 정작 더러운 유착은 윤석열 검찰과 채널 A가 아니라 이성윤 중앙지검 및 친정권 성향의 정치검사와 KBS, MBC, 한겨레 신문 등 정권 내의 언론 간의 유착이 더 문제다. 이렇게까지 일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에서 이와 같은 흑역사가 반복이 되던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 저 반면 교사로 삼겠습니다. 후보만 들으시죠. 네. 실제 이 정치 권력이 많은 오보를 양산하지만 과거의 검찰은 실제와 다른 자료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언론에 흘리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는 예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지금 수많은 정치검사가 양산이 되면서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장관께서 인사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인사에서 철저하게 옥석을 가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네, 잘 새기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돼서 다시 논란이 돼서 저도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후보가 말한 대로 이 수사지휘권 행사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 한동훈 검사장 두 사람에 대한 아주 좌표를 찍고 내린 수사지휘고 정치적 동기가 있다는 측면, 이 부분이 분명히 비판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청 8조에 의한 수사지휘라는 것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라는 것은 그 사건의 구속이나 불구속 또는 기소, 불기소 여부에 대한 지휘지, 그 이상의 지휘를 넘어가는 것은 수사지휘권 남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각각의 지휘권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던 검찰청법 12조에 의한 검찰총장의 지휘권 자체를 배제하는 수사지휘를 했어요.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수사지휘권의 범위를 일탈한 남용이다. 이런 점에서 법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난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런 주장을 추미애 장관 시절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부 후보자께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모든 법 집행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의 확장 해석, 유추 해석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 집행하는 사람이 확장 해석, 유추 해석을 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은 단순 권한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망나니 칼로 바뀌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관께서도 이미 충분하게 그 수사 지휘권으로 인해서 본인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 폐해를 충분히 경험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사 지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한계를 염두에 두시고 지휘권을 행사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정책적인 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는 본인에 대한 과도한 평가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한 평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향후 법무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적임자다, 이런 평가를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한 평가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사법 시스템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ISD라고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에 있어서 제도적 허술함이 있어. 그렇습니다. 저희 나라가 있다 보니까 론스타나 엘리엇이나 다이안이나 이런데 지금 국제 소송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다이안이 가문의 소송을 당한 사안은 저희가 730억 원, 무려 730억 원을 배상하는 결국 판결도 당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상태로 굉장히 느슨하고 그 효율성이 없는 조직으로 대처를 하다 보면 론스타 같은 건 조가 넘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부가 주관을 해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지금 국제소송에서 론스타라든가 몇 개의 재판은 거의 이제 거의 종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액수라든가 이런 게 천문학적이고 소송에 졌었을 때 어떤 국민적 감정이라든가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검찰 위주의 법무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저는 진심이고요. 그 말씀하신 국제 소송 관련 부분이라든가 인권 그리고 규정 그리고 이민 이런 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무부가 검찰에 너무 웨이트를 주다 보니까 좀 소홀히 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법무행정을 펴는 것이 또 저를 지명한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100%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점 염두에 두고 제가 임명되게 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